안녕하세요. 경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카르트의 논지의 반기를 든 비코의 신학문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날처럼 인공지능과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면서 비코라는 인물을 마주할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역사학 혹은 역사 철학이라는 분야로 돌렸을 때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음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 바로 비코입니다. 우리는 헤겔이나 딜타이 혹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면 어렵지 않게 비코에 관한 논의에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신학문의 원리입니다. 여러 민족의 공통적 본성에 관한 새로운 과학의 원리라는 긴 원제목을 가진 이 책은 본격적인 역사 철학적 논의의 선구적 역할을 함으로써 크로체, 헤겔, 마르크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학문의 원리는 수학과 물리학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과학이라고 간주되던 18세기에 그러한 과학관을 뿌리로부터 비판하는 입장에서 조술되었고,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데카르트적 과학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죠. 흔히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방법적 회의라고 하죠. 절대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의심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데카르트에 따르면 상식이나 법률학, 의학, 수사학, 언어 연구, 계시신학, 정리와 철학적 견해들은 모두가 절대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전통적인 권위, 즉 사례라든지 관습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데카르트의 논제는 감각적 경험에 기반을 둔 모든 지식은 다 내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로마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가는 사실상 그 당시 로마 요리사가 로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만큼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주장들은 불확실한 요소를 담고 있는 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데카르트가 발견한 궁극적인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모든 지식 체계를 연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논지의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비코였습니다. 데카르트의 확실성은 형식적 의식에만 관계할 뿐이며 구체적 과학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는 추상화에 머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코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이를 역전시키게 되죠. 즉, 그는 광대무변한 회의의 바다에 우리가 확고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땅덩어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비코에게서 이 작은 땅덩어리란 역사적 세계가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자연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물론 비코는 역사에 관한 지식의 차원에서 데카르트적인 기하학적 확실성 이상을 확립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의 개연적 진리를 얻기 위해 과학적 진리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비코가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이론적 진리와 감각적인 실제적 개연성 간의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그는 근대 자연과학의 우월성에 대한 비판적 반박을 통해서 정신철학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신학문의 원리입니다. 비코 자신의 정의에 따르면 신학문의 내용을 몇 가지 주장을 압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과학이란 신성한 섭리를 합리적 시민신학을 통해 해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장래, 법률, 정부 형태, 계급투쟁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는 사회사를 통해서 신성한 섭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상에 대해서 비판한 인간 사상의 역사입니다. 셋째는 고대의 종교적 전통들에 대한 철학적 비판이고, 넷째는 문명 과정의 전형적 반복 유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신화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해석함으로써 이교도 세계의 세속적 보편사 속에 들어있는 가장 오래되고 불분명한 실마리나 원리들을 다루는 과학이죠. 이를 총괄적으로 다시 압축하면 신학문의 원리는 결국 신학을 역사적 인간 세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비코는 신학문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의 자신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 결과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의 신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비코에게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에 영감을 주었던 포교론적인 경향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죠. 비코는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교도적 미신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격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당연시하면서도 이교도들의 통속적 지혜나 신화 속에 은폐된 진리를 찾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비코는 종교를 시민적 현상이며 세속적이고 역사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역사관과 비코의 견해는 양립할 수 없죠. 비코는 고대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기원이나 토대에 관심을 두었을 뿐 역사의 완성에 대한 희망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비코에게서 역사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다양한 변모를 거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순환론에 따르면 역사 발전은 발전과 몰락의 연속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전히 신학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정은 섭리의 실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비코는 역사의 과정이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면서도 자유로운 선택이나 행위보다 운명에 더욱 가깝다고 해야 할 무언가에 의해서 어디서나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비코의 사상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의 역사 철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바로 비코의 사상을 애매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그의 주장을 엄밀하게 말해서 신학으로부터 역사 철학으로 이행해가는 경계선에 있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요소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학문의 원리는 사변적 혹은 형이상학적 역사 철학에 전개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로마사, 호모의 이론, 신화 해석, 역사적 법률 해석, 공권제에 관한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